오랜만이네, 복희 씨. 내 아들, 아직도 감옥에 있나? 떨리는 목소리로 그 얘기는 왜 지금 꺼내는 거야?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내 아들이 우리 조직 돈을 훔치다 걸렸잖아. 그 딸이 경찰이라니 참 웃기는군. 제 아버지가 전과자라는 건가요? 복희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주저앉았고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감성 드라마 오디오북 서랍 속 은빛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재래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찬 소리로 시작됩니다. 새벽 5시 김복희는 낡은 철문을 끌어올리며 하루를 열었죠. 74년을 살아온 복희의 손은 거칠었지만 김치를 버무리는 솜씨만큼은 누구보다 섬세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빨갛게 물든 배추김치며 아삭한 깍두기, 향긋한 갓김치가 항아리마다 가득 담겨 있었고 지나가는 손님들은 그 냄새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추곤 했죠.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익숙한 목소리에 복희가 고개를 들자 경찰 제복을 입은 손녀 이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28배 서윤은 근무를 마치고 온 듯 약간 지친 기색이었지만 할머니를 보는 눈빛만은 따스했죠.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이 특징인 서윤이었지만 복희 앞에서만큼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윤이. 밤새 고생했구나. 밥은 먹었니? 복희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다가가자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뚝배기에 담긴 김치찌개를 데우기 시작했죠. 고추장 냄새와 돼지고기가 끓는 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 생활이 힘들지 않니?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복희의 물음에 서윤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으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사람 지키는 일은 예전에도 지금도 저한테 익숙하니까요. 그 말의 숨은 의미를 복희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책임감 강한 손녀가 대견할 뿐이었죠. 서윤의 과거 707 특임단에서 보낸 시간들은 복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과일가게 박 사장은 사과 상자를 나르며 목청을 높였고 생선가게 최씨 아줌마는 갓 들어온 고등어를 자랑하듯 들어보였죠. 반찬가게 김 사장은 복희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희 언니, 오늘 김치 좀 떼어가야겠어요. 손님들이 언니네 김치만 찾아서 말이야. 복희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보람이 이런 순간에 느껴지곤 했죠. 서윤은 할머니를 도와 김치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생장갑을 낀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죠. 할머니, 이번 주말에도 제가 와서 김치 담그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넌 쉬어야지. 쉬는 것보다 할머니 도와드리는 게 더 좋아요. 서윤의 말에 복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속에는 한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죠. 오후가 되자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떡볶이 가게 앞에 몰려들었고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이 이리저리 흥정을 하며 다녔죠. 복희는 단골 손님 한 분 한 분과 안부를 나누며 김치를 팔았습니다. 서윤은 옆에서 무거운 김치통을 옮기거나 잔돈을 계산하며 할머니를 도왔죠. 서윤아, 넌 정말 다재다능해. 경찰 일도 잘하고 이런 일도 척척 해내고. 옆 가게 이씨 아저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복희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죠. 해가 기울어갈 무렵 시장 골목은 서서히 하루를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남은 김치를 정리하며 서윤과 이야기를 나눴죠. 서윤아, 넌 결혼 생각은 없니? 벌써 28인데. 할머니, 아직 일이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 곁에 있는 게 더 중요하고요. 서윤의 대답에 복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손녀가 자신 때문에 개인적인 삶을 미루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무렵 시장에는 고소한 전 냄새와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뒤섞여 퍼졌습니다. 서윤은 할머니와 함께 가게 문을 닫으며 말했죠. 할머니, 내일도 제가 퇴근하고 들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서윤이 떠난 뒤 복희는 혼자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화로운 하루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장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복희의 김치가게는 조용히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희도 서윤도 알지 못했죠. 곧 이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희는 새벽에 담근 겉절이를 항아리에 옮기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런데 오전 10시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의 사람들이 시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걸친 30대 중반의 남자 셋이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왔죠. 선두에 선 남자의 팔뚝에는 용 문신이 또렷했고 턱에는 길게 흉터가 나 있었습니다. 최철수라 불리는 그 남자는 껌을 씹으며 가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꼈죠. 철수 일행은 과일 가게 앞에 멈춰서서 사과를 만지작거리다가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박 사장이 당황해하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철수의 차가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죠. 복희는 그 광경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40년 넘게 시장을 지켜온 복희에게 이런 불량배들은 낯설지 않았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 이런 노골적인 행패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철수 일행이 복희의 김치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철수는 김치 항아리를 발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비웃듯 말했죠. 아줌마 장사 잘 되시나? 요즘 세상에 현금만 받으면 손님들 불편하지 않나? 복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카드 단말기 있어요. 필요하면 카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철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단말기 말이야. 수수료도 싸고 매출 관리도 해주고 아주 좋은 조건이지. 복희는 철수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보호비를 요구하는 새로운 수법이었죠. 복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나는 니들 돈 안 받아. 썩 물러가세요.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가 김치통 하나를 발로 밀어 엎으려 했지만 복희가 재빨리 몸으로 막아섰죠. 이런 짓 하면 경찰 부릅니다. 경찰? 아줌마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 바로 그때 경찰 제복을 입은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할머니를 보러 온 것이었죠. 서윤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할머니의 굳은 표정, 그리고 불량스러운 남자들의 자세까지. 무슨 일이신가요? 서윤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죠. 어이구, 이쁜 경찰관님이 나타나셨네. 아줌마 딸인가? 손녀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로 우리 할머니를 괴롭히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철수가 서윤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위협적인 제스처였지만 서윤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죠. 괴롭히다니 그런 게 아니고 사업 제안을 하러 온 거야. 그런데 이 할머니가 좀 고집이 세서 말이지. 철수는 말을 하며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이쁜 아가씨, 이런 더러운 시장에 있지 말고 우리랑 좋은 데 가자. 경찰 월급으로 뭘 하겠어? 그 순간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철수가 어깨를 잡으려는 찰나 서윤은 번개 같은 속도로 철수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죠. 전직 707 특임단원의 반사신경은 여전했습니다. 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인연이! 철수의 부하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서윤은 침착하게 경찰 배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경찰관 신분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와 폭행미수로 체포하겠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죠. 철수는 이를 악물며 일어섰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가지. 하지만 너희들 곧 후회할 거야. 철수가 서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너 경찰 제복 입었다고 안전할 것 같아? 우리 형님이 누군지 알면 그런 깡은 못 부릴 텐데. 서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됐든 법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다시 이런 일로 시장에 나타나면 즉시 체포하겠습니다. 철수 일행이 떠난 후 시장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복희와 서윤에게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죠. 복희 씨 괜찮아요? 저놈들이 보통 놈들이 아닌 것 같은데. 서윤이가 정말 대단하네. 그런데 괜히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복희는 상인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서윤은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말했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서윤아, 그래도 조심해야 해. 저런 놈들은 뒤끝이 있어. 서윤은 할머니를 안심시키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시장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서에 보고할 준비를 했죠. 하지만 서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저녁이 되자 시장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로 모두가 불안해했죠. 복희도 서윤의 권유로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당분간 제가 매일 들를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 나도 이 나이까지 살면서 별일 다 겪어봤어. 하지만 복희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할머니를 집까지 바래다주며 생각에 잠겼죠. 철수가 말한 형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며 철수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최철수 36세, 폭행 전과 3범. 그리고 그가 속한 조직은 동명파라는 이름의 폭력 조직이었죠.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명파는 최근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위험한 조직이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와 시장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설 각오도 되어 있었죠. 전직 특수부대원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수요일 오후 시장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이 서려 있었죠. 복희는 평소처럼 김치를 팔고 있었지만 자꾸만 시장 입구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비번임에도 사복을 입고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죠. 서윤아, 집에 가서 쉬어. 며칠째 여기 있으면 피곤하잖아. 괜찮아요, 할머니. 오늘은 김치 담그는 날이잖아요. 서윤이 대답하며 배추를 다듬고 있을 때 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철수가 이번에는 5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타난 것이었죠. 얼굴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눈빛은 전보다 더 사나웠습니다. 어디 있어, 그 경찰년이? 철수의 고함 소리에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상인들은 재빨리 가게 안으로 들어가거나 멀찍이 떨어져 지켜보았죠. 철수 일행은 곧장 복희의 김치가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서윤이 조용히 말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서윤의 자세는 전투 태세와 다름없었죠. 철수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제복도 안 입었네? 그럼 더 좋지. 경찰 신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테니까. 철수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김치 항아리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넘어지며 김치가 바닥에 쏟아졌죠. 복희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이놈들아, 내 평생 땀이 묻은 김치를. 철수의 부하 하나가 복희를 밀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이 움직였죠. 특수부대 시절 몸에 밴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부하의 팔을 잡아 어깨 너머로 맺히고 이어서 달려드는 다른 부하의 주먹을 피하며 정확히 명치를 가격했죠. 2명이 순식간에 쓰러지자 나머지 부하들이 당황했습니다. 철수가 주머니에서 접이식 나이프를 꺼냈죠. 인연이 뭔가 배운 게 있나 본데? 하지만 맨손으로 칼을 이길 수 있을까? 철수가 나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타이밍을 재다가 철수의 손목을 잡고 관절을 꺾었죠. 나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철수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으악! 팔이, 내 팔이. 서윤은 철수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무릎으로 등을 눌렀습니다. 전문적인 제압 기술이었죠. 남은 부하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가씨가 혼자서 5명을. 대단해, 정말 대단해. 누군가가 110에 신고했는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악을 썼죠. 너 정체가 뭐야? 그냥 경찰이 아니잖아. 서윤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경찰관 이서윤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지키는 사람이죠. 경찰차가 도착하고 철수 일행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끌려가면서도 철수는 서윤을 노려보며 외쳤죠. 끝이 아니야. 우리 형님이 가만 안 둘 거야. 너희 할머니도 이 시장도 다 끝장날 거라고. 서윤은 그 말을 무시하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복희는 바닥에 쏟아진 김치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치가. 내가 새벽부터 담근 김치가.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어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이 새 항아리를 가져왔고 최 씨 아줌마는 자기 가게에서 배추를 가져왔죠. 모두가 힘을 합쳐 복희를 도왔습니다. 복희 언니, 우리가 다 도와줄게요. 서윤이 덕분에 우리 시장이 무사했어요.
따뜻한 위로에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죠. 저녁이 되어 정리가 끝난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받고 돌아오자 표정이 어두웠죠. 할머니, 철수 일행이 보석으로 풀려났대요. 뭐라고? 벌써? 폭행 미수와 재물 손괴 정도로는 구속이 어렵다고 하네요. 복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죠. 법의 한계를 다시 한번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혼자 경찰서 체력단련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샌드백을 치며 생각을 정리했죠. 철수가 말한 형님이 누구인지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머니와 시장을 지켜야 했죠. 707 시절이 그리워지는군. 서윤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적이 명확했고 제거하는 방법도 단순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악을 제거해야 했죠. 체력단련실을 나서는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이서윤 경관님이신가요? 저는 동명파의 변호사입니다. 우리 의뢰인이 합의를 원하는데 한번 만나실 수 있을까요? 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동명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제안을 들어보시죠. 할머니 생각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암묵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서윤은 이를 악물었죠. 내일 오후 3시 시청 앞 카페에서 만나죠. 전화를 끊은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이 답답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자신이 바로 그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서윤은 시청 앞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양복을 빼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죠. 동명파의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진호였습니다. 서윤이 자리에 앉자 박진호는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 의뢰인들이 어제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준비했으니 고소를 취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밀어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시장 상인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려 한 건 명백한 범죄 행위죠. 박진호가 안경을 고쳤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서윤 경관님,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동명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에요. 건설업, 유흥업,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죠. 정면으로 맞서면 손해보는 건 경관님 쪽입니다. 그게 협박인가요? 조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복희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는 가게 자리가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는 거 아시나요?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진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내년에 이 일대가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동명파의 보스께서 특별히 배려하신다면 할머니께 좋은 조건으로 이주 보상을 받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협조하지 않으신다면. 박진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죠. 할머니와 시장 상인들을 건드리면 법적 조치뿐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을 겁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경관님. 카페를 나온 서윤은 곧장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곳곳에 동명파 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상인들은 위축되었죠. 복희의 가게 앞에도 조직원 둘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가가자 그들은 비켜섰지만 비웃는 듯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윤아, 아침부터 저놈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 손님들이 무서워서 안 와. 실제로 평소 북적이던 가게 앞이 한산했습니다.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였죠. 과일가게 박 사장이 한숨을 쉬며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이거 큰일이야. 저놈들이 대놓고 손님들 못 오게 막고 있어.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했지. 그런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 그냥 서 있는 것뿐이라고.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교묘한 방법이었죠. 직접적인 폭력을 쓰지 않으면서도 압박하는 전형적인 조직 폭력배들의 수법이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에서 검은 세단이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50대 중반의 남자였죠. 고급 양복을 입고 금목걸이를 한 그는 동명파의 보스 강동수였습니다. 강동수는 조직원들을 대동하고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희의 가게 앞에 멈춘 강동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복희 씨. 복희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유는 할머니를 보호하며 앞으로 나섰죠. 할머니를 아시나요? 강동수가 서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지. 복희 씨 아들과는 옛날에 같이 일했거든. 그 친구 지금 어디 있나? 아직도 안에 있나?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복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 그 친구가 했던 일 아직도 기억나거든. 우리 조직 돈을 빼돌리려다 걸려서 감옥 간 거 말이야. 서윤은 충격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죠. 복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우리 아들은 그런 짓 안 했어. 오해? 재판 기록이 다 있는데? 그나저나 그 친구 딸이 경찰이 됐다니 참 아이러니하네. 강동수는 서윤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전과자인데 어떻게 경찰이 됐지? 신원조회에서 걸리지 않았나? 서윤은 혼란스러웠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과거가 어떻든 지금 당신들이 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범죄? 우린 그냥 구경 온 것뿐인데. 그리고 복희 씨 잘 생각해봐. 아들 명예라도 생각한다면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지 않을까? 강동수 일행이 떠난 후 시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복희 씨 아들이 전과자였다고? 그래서 그동안 아들 얘기를 안 했구나. 서윤은 할머니를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희는 의자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서윤아, 미안해. 할미가 그동안 숨긴 게 있어서. 할머니,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놈들이 할머니를 흔들려는 거예요. 하지만 서윤도 내심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단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망가진 거야. 그리고 감옥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 서윤은 사진 속 젊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죠. 복희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한테는 깨끗한 삶을 주고 싶었어. 그래서 숨긴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과거가 무엇이든 할머니가 자신을 키워준 은혜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만 아버지 이름에 묻은 그 더러운 그림자를 제가 지울게요. 밖에서는 여전히 동명파 조직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보며 결심했죠.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할머니를 집에 모신 후 혼자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기록실에서 아버지에 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먼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마침내 30년 전 사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김정호 당시 28세 동명파 조직원. 조직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조직원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재판 기록에는 김정호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증거도 정황 증거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은퇴한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70대 노인이 된 전직 형사 최만수는 서윤을 보고 놀랐죠. 김정호의 딸이라고? 세상에 그 친구 딸이 경찰이 되다니. 아버지 사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말 횡령을 한 건가요? 최만수는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의구심이 있었어. 김정호는 조직에서 회계를 담당했는데 누군가 그를 희생양으로 만든 것 같았지.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 그 누군가가 누구였나요? 지금의 동명파 보스 강동수였을 거야. 당시엔 부두목이었는데 김정호가 제거된 후 급속히 세력을 키웠거든.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었죠. 그리고 그 주범이 지금 할머니를 위협하고 있다니 운명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온 서윤은 여전히 조직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가게는 텅 비어 있었죠. 복희는 김치를 담그고 있었지만 팔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장사 접고 집에 가세요. 안 돼. 여기서 물러나면 저놈들이 이긴 거야. 바로 그때 강동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왔죠. 강동수는 복희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가게 양도 계약서야. 시세보다 후하게 쳐줄 테니 서명해. 안 해. 죽어도 안 해.
복희가 서류를 찢어버리자 강동수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복희 씨, 아들 얘기 더 퍼뜨리고 싶지 않으면 현명하게 행동해. 시장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전과자 아들의 그 딸은 특혜로 경찰된 거 아니냐고 수군거릴 텐데. 거짓말 마. 우리 서윤이는 정정당당하게 시험 봐서 경찰이 됐어. 그래? 그럼 언론에 한번 알려볼까? 전과자의 딸 신원 속여 경찰돼, 이런 제목 어때? 서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런 거짓 기사를 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거짓? 내 아버지가 전과자인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넌 그걸 숨기고 경찰이 됐고.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전과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으니까요. 강동수가 비웃었습니다. 그걸 누가 믿겠어? 어쨌든 복희 씨,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봐. 내일까지 결정 안 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야. 강동수 일행이 떠난 후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죠. 일부는 동정적이었지만 일부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복희 씨, 우리도 무서워요. 저 조직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차라리 합의하는 게 어때요? 우리까지 피해보게 하지 말고. 상인들의 말에 복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이웃들이 등을 돌리는 것 같았죠. 서윤은 할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결할게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서윤은 오래된 전화번호를 꺼냈습니다. 707 특임단 시절 전우들의 연락처였죠.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위님, 저 이서윤입니다. 서윤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저녁에 만나자. 옛날 훈련장 근처 카페에서. 전화를 끊은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여전히 조직원들의 그림자가 어슬렁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강동수는 사무실에서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안 나가면 본격적으로 압박해. 그 할머니뿐 아니라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거야. 보스, 그 경찰련은 어떻게 할까요? 필요하면 제거해. 어차피 전과자 딸이야. 사라져도 크게 신경 쓸 사람 없을 거야. 강동수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김정호를 제거했듯이 이번에도 방해물은 치워버릴 생각이었죠. 복희는 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아들의 사진, 어린 서윤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호야, 미안해. 내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서윤이는 강해. 너보다 훨씬 강한 아이야. 복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든 손녀와 함께 맞서기로 결심했죠.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죽은 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윤은 옛 훈련장 근처 카페에서 전직 707 대위였던 박준영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박준영은 여전히 단단한 체구를 유지하고 있었죠. 서윤의 사정을 들은 박준영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명파라. 그 조직 요즘 정치권하고도 유착이 심하다던데. 쉽지 않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지켜야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어야 하고요. 박준영은 서윤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최근 동명파 내부에서 빠져나온 정보야. 재개발 비리, 정치자금 상납 다 들어있어. 잘 쓰면 놈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이런 자료를? 우리도 나름 정보망이 있거든. 그리고 서윤아, 내 아버지 건도 조사해봤어. 당시 강동수가 조작한 증거들이 있더라. 이것도 함께 들어있으니 확인해봐.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시장으로 돌아온 서윤은 할머니 가게가 어수선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가게 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죠.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서윤아, 아까 놈들이 와서 다 뒤집어 놨어. 내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더 큰일 날 거라고. 서윤은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제게 맡겨주세요. 그날 밤 서윤은 경찰서로 돌아가 상사인 김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USB의 내용을 보여주자 김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거 폭탄이네.
하지만 서윤아, 이걸 터뜨리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감수하겠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요. 김 과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 일제 단속을 준비하지. 하지만 그 전까지 조심해야 해. 새벽 3시 서윤은 할머니 집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수상한 인형들이 보였죠. 동명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윤은 할머니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하러 왔어? 어둠 속에서 철수와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보스가 마지막 경고를 하래. 내일 아침까지 시간이야. 경고는 필요 없어. 내일 아침 너희들이 모두 잡혀갈 테니까.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허세 부리지 마. 우리한테는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도 곧 무너질 거야. 서윤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철수가 당황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철수 일행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아침이 밝자 시장은 경찰들로 가득했습니다. 김 과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동명파 사무실을 급습한 것이었죠. 동시에 언론에도 자료가 공개되어 동명파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강동수는 사무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연행되면서 서윤과 마주친 강동수는 이를 갈았죠. 내가 한 짓이냐? 서윤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제 아버지에게 한 짓의 대가입니다. 뭐? 김정우가 내 아버지? 강동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은 증거 자료를 들어보였죠. 당신이 조작한 증거들 다 확보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어 환호했습니다. 복희는 서윤을 꼭 안으며 울었죠. 서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이제 아버지 누명도 벗을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법원에서는 김정호의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비록 고인이 되었지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죠. 복희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정호야, 이제야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됐구나. 서윤이가. 내 딸이 해냈어. 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은 복희에게 사과하며 다시 이웃이 되었죠. 박 사장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복희 언니, 그때 우리가 너무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요. 다들 무서웠잖아요. 이해해요. 서윤은 할머니 가게를 도우며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더 이상 숨겨진 비밀도 드리워진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할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이제는 알고 싶어요. 복희는 미소를 지으며 옛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좋아했고 정의감도 강했지. 아마 그래서 강동수의 비리를 고발하려다가. 그래서 누명을 쓴 거군요. 그래. 하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어. 감옥에서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지.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죠.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이 다 해결했으니까요. 복희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넌 아버지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됐어.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 할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 우리 서윤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됐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실과 마주한 후의 해방감이 두 사람을 감쌌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동명파의 잔당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서윤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매일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서윤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내 할머니를 살리고 싶으면 혼자 폐공장으로 와라. 경찰 데려오면 할머니는 끝이다. 서윤이 급히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복희의 휴대폰과 머리카락 한 줌이 놓여 있었죠. 서윤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폐공장에 도착한 서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서윤아, 오지 마. 함정이야. 불이 켜지자 복희가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1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서 있었죠. 그 중심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강동수의 동생이자 부두목인 강동철이었죠. 이서윤, 드디어 왔구나.
우리 형님을 감옥에 보낸 대가를 치러야지. 할머니를 놓아주세요. 원한은 저한테 있잖아요. 강동철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맞아. 하지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먼저 괴롭히는 게 더 재미있거든. 강동철이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서윤을 에워쌌습니다. 서윤은 전투 자세를 취했죠. 707 특임단 시절의 감각이 온몸에 되살아났습니다. 10명 정도야 상대해 본 적 있어요. 첫 번째 조직원이 달려들자 서윤은 순식간에 그의 팔을 비틀어 맺혔습니다. 이어서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며 상대의 무릎을 걷어찼죠. 2명, 3명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지쳐가는 순간 강동철이 복희에게 칼을 들이댔죠. 그만. 계속하면 할머니가 다칠 거야. 서윤이 멈춰섰습니다. 조직원들이 서윤을 붙잡았죠. 강동철이 다가와 서윤의 뺨을 때렸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더니 별것 아니네. 바로 그때 공장 문이 박살나며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윤의 전직 707 동료들이었죠. 박준영을 필두로 5명의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서윤이를 놓아라. 박준영의 외침과 함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의 체계적인 공격에 조직원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죠. 강동철이 당황하며 칼을 휘둘렀지만 서윤이 재빨리 할머니를 구하고 강동철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으악! 손목이. 강동철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곧이어 경찰들이 도착했죠. 서윤이 미리 김 과장에게 위치를 알려둔 것이었습니다. 모두 체포한다. 저항하지 마라. 조직원들이 하나둘 연행되었습니다. 강동철은 서윤을 노려보며 악을 썼죠. 이게 끝이 아니야. 동명파는 불멸이다. 아니요, 오늘로 끝입니다. 당신들의 시대는 끝났어요. 서윤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희는 온몸이 떨렸지만 다치지는 않았죠. 서윤아,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모두 끝났어요. 박준영이 다가와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서윤아. 역시 707 출신답네. 감사합니다, 대위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전우끼리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이제 대위 아니야, 그냥 민간인이라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서윤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다음 날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동명파가 완전히 소탕되었다는 소식에 상인들이 기뻐했죠. 시장 상인회에서는 서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서윤 경관님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았어요. 앞으로 복희 언니네 김치 더 많이 사 먹을게요. 복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녀가 시장의 영웅이 된 것이었죠. 경찰서로 돌아온 서윤은 김 과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수고했어, 서윤아. 이번 일로 표창 추천할 거야. 아니에요, 과장님.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겸손하기까지 하고. 그런데 서윤아,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니. 왜 그동안 숨긴 거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은 경찰관 이서윤입니다. 김 과장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찾는 아버지의 무덤이었죠. 복희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인사드려요. 딸 서윤입니다. 서윤이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누명도 벗겨졌고 할머니도 안전해요. 그리고 동명파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복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호야, 내 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어. 너보다 훨씬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됐단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서윤과 복희는 팔짱을 끼고 묘소를 나왔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이제 과거의 아픔은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복희의 김치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죠. 동명파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복희와 서윤의 이야기가 알려진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지킨 할머니와 손녀를 응원하려 일부러 찾아왔죠. 할머니, 오늘도 김치 다 팔렸네요. 서윤이 빈 항아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복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이렇게 장사가 잘 될 줄은 몰랐어. 다 내 덕분이야, 서윤아. 아니에요, 할머니가 40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하신 덕분이죠. 옆 가게 박 사장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복희 언니 서윤이 수고했어요. 이거 마시면서 좀 쉬어요. 고마워요, 박 사장님. 시장 상인들과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돈독해졌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며 진정한 이웃이 된 것이었죠. 점심시간 서윤은 경찰서에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과장이 서윤을 부른 것이었죠. 서윤아, 좋은 소식이 있어. 내 아버지 재심 결과가 나왔어.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났어. 그리고 국가로부터 배상금도 나올 예정이야.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은 곧장 할머니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복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죠. 정호야, 들었니? 내가 무죄야. 드디어 내 억울함이 풀렸구나. 시장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편견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진심 어린 위로와 축하만이 남았죠. 며칠 후 시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의와 용기의 시민상 시상식이었죠. 서울시장이 직접 나와 서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서윤 경관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진정한 경찰의 표본입니다. 박수 소리가 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윤은 겸손하게 인사했죠. 저 혼자 힘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할머니와 시장 상인분들 그리고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박준영과 전직 707 동료들이었죠. 서윤아, 축하해.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선배님들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들은 복희의 김치를 사가며 할머니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대단한 손녀를 두셨네요. 저희 부대 최고의 요원이었습니다. 복희는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럼요. 작전 성공률 100%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시장에서는 자축 파티가 열렸습니다. 상인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해와 나눴죠. 복희는 김치찌개를, 박 사장은 과일을, 최 씨 아줌마는 생선구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의 평화를 축하하는 날이야. 서윤이와 복희 언니에게 건배. 모두가 막걸리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서윤은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행복했죠. 파티 중에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서윤 경관님,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시민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저보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진짜 영웅은 할머니니까요. 기자는 복희를 인터뷰했습니다. 복희는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죠. 아들을 잃은 아픔, 손녀를 키운 기쁨, 그리고 시장에서의 삶까지. 힘들 때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 시장이 제 삶의 터전이고 여기 사람들이 제 가족이니까요. 인터뷰가 끝난 후 서윤과 복희는 가게 앞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요. 그래, 이제야 마음이 놓여. 너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서윤이 웃으며 할머니 어깨에 기댔습니다. 아직은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이 시장을 계속 지킬 거예요. 그래. 우리 서윤이가 있으니 든든해.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여느 때처럼 활기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희는 김치를 버무리고 서윤은 출근 전 할머니를 도왔죠. 상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복희 언니, 오늘도 파이팅. 서윤아, 조심해서 근무해.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함께 이겨낸 후의 평화는 더욱 값진 것이었죠. 서윤이 경찰서로 출근하려 할 때 복희가 불렀습니다. 서윤아, 네 할머니?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해. 서윤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영원히요. 햇살이 시장 골목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김치 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죠. 복희의 김치 가게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김치 가게가 아니라 정의와 사랑이 승리한 곳의 상징이 되어 있었죠. 멀리서 서윤이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희도 손을 흔들어 화답했죠. 할머니와 손녀 두 여인이 지켜낸 시장의 평화는 오래도록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시장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